어제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살짝의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0.29% 조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1,090.8원을 지나고 있는데 이 환율 흐름에 대해서 한번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상명대학교 데이터 분석랩 황세훈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그렇죠. 네. 바이든... 너무 빨리 떨어졌죠. 네,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환율의 향방이 더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왜 최근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배경부터 짚어주세요. 네, 일단 몇 가지 이제 원인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 역시 달러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달러 공급이 계속해서 확대 추세에 있다라는 점이 사실은 달러 약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달러를 그만큼 빨리 많이 대량으로 지금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흔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달러를 공급하는 주체는 연준이죠. 연준의 통화 정책을 살펴보면 일단 달러를 많이 내보내자라는 쪽에 완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제로금리 정책,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이 세 가지가 달러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통화 정책들인 거죠. 계속해서 낮은 금리, 0%에서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채, 연방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그런 국채들을 연준이 대량으로 매입해 줌으로써 시중에 달러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그러니까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 특히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 결국은 경기가 이제 회복세로 돌아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연준은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즉각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사실은 전통적인 연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당분간은 그러지 않겠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져도 평균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이 연준의 목표인 2%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3% 내지는 4%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연준이 계속해서 달러를 많이 풀어내겠다라는 점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측면을 보면 미국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재정부양책, 경기부양책을 지금 꺼내놓고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까지 4차에 걸친 경기부양책 내어놨었고요. 지금 5차 경기부양책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협상 중입니다. 공화당은 최초에 5천억 달러 규모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었고요. 네.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2조 달러는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굉장히 격차가 컸죠. 지금 근데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9천억 달러 내외에서 아마 양쪽이 이제 의견 수렴을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타결이 되는 수준은 9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 정도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나온 안을 보면 9,160억 달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시한 안입니다. 아마 이 근처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아마 연내 타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경기 부양책이 지금 9,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990조 원에 해당되거든요. 이 정도의 재원을 연방정부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거냐. 결국은 국채를 추가로 더 찍어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채를 찍어냈을 때 누가 사줄 거냐. 일부는 민간 투자자들이 사주겠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다시 또 미국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서 이 국채를 사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추가로 더 많이 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결국은 달러 약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보여주는 것 중에 달러를 많이 풀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으면 반대로 원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원화 네.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높아질 때는 일단은 한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평가를 그렇죠. 받게 되면 당연히 네. 원화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한국 경제가 굳이 괜찮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면 그러면 원화 가치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위험 자산 선호부터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의 지금 이제 접종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면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를 하게 되죠. 경기가 좋아진다. 그럼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들에 대한 이 대표적인 게 주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흥국 자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흥국 통화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따라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위험자산, 주식이나 또는 신흥국 통화, 신흥국 자산들, 비달러 표시 자산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죠. 따라서 원화의 가치 상승에 대한 압력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펀더멘털이 상당히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수출이 될 텐데 수출을 살펴보면 지금 수출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죠. 수출은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총량 규모로 보면 수출은 여전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상품 수지 같은 것들이 흑자인 것이냐 혹은 적자인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 경상수지를 살펴보면 116억 달러이거든요. 올해 이제 5월 이후로 지금 6개월째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6억 달러, 한 달 동안 11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났는데 이것은 2017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다. 물론 낮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가 상당히 탄탄하구나, 펀더멘털이 좋구나라는 그런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당연히 원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원달러 환율을 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냐? 분명히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악재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는 재료를 수출하는, 수입하는 또 업체들의 경우는 수혜로 보는데 장점과 단점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수혜를 받는 영역들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그렇죠. 이제 조금 부담을 느끼는 영역들도 존재를 합니다. 먼저 이제 조금 부담되는 측면들부터 한번 살펴보면 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수출 기업들의 재무제표,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 순이익이 줄어드는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의 하락은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재무적인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출은 환율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수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느냐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담이 조금 덜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자면 3개월 기간 내지는 6개월 기간 정도라면 이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또 수혜를 보는 쪽도 생깁니다.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입품의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입품의 가격이 더 싸진다. 좀 더 저렴하게 사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혹은 중간 자본재를 수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또 수출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원자재 어떤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원유라든지 철강, 그다음에 구리 같은 그런 이제 원자재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곡물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는 업체들 내지는 업종들은 오히려 환율이 하락했을 때 상당히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채를 달러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 내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공업종, 그다음에 해운업종이 네. 여기에 해당될 텐데 보통 항공기, 배 그냥 돈을 빌려서 특히나 달러를 빌려서 사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라면 오히려 환율이 하락했을 때 그 부채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 업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간단하게요. 향후 원달러 환율 지지선을 얼마로 보는지 이 환율 추이에 대해서 전망해 주세요. 네, 일단 네. 당분간은 미국의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강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세가 다른 국가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훨씬 더 견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러한 점은 결국 최소한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간 지난 10년간의 그런 평균적인 환율 변동들을 살펴봤을 때 이번 환율 하락에서는 1,050원 내외까지는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시적으로는 1,050원 선이 무너지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21년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환율이 다시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내년 1분기 이 1,050원 내외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수혜를 볼 만한 업종들,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수출주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영향만 또 미칠 수 있으니까요. 수요 여부도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